장례식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제 남편의 장례식장에서요. 상주석에 앉아있던 저를 시어머니가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였습니다. 손톱이 제 팔뚝에 파고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장례식장 특유의 정적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들렸습니다. 여기 앉을 자격이 없어. 썩 나가. 27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두 아이를 낳고 그가 사업할 때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고 시댁 제사를 20년 넘게 지내왔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제사상을 차리고 시댁 식구들 명절 선물을 챙기고 남편이 사업으로 지쳐 들어올 때마다 등을 쓸어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쫓겨났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조문객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법적 배우자입니다. 법적 배우자, 시동생이 비웃듯 끼어들었습니다. 형수님, 재산도 없는 법적 배우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재산이 없다니 무슨 말입니까? 남편은 건설회사를 운영했고 압구정동에 빌딩을 2채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 남편이 빚을 내서 시작한 작은 철공소가 제가 격리 일을 도우며 조금씩 키워온 회사였습니다. 밤늦게까지 장부를 정리하고 거래처에 고개를 숙이며 외상값을 받아내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시동생의 아내가 가방을 뒤적이더니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뭐 모르셨어요? 이거 보세요. 모든 재산이 시어머님과 저희 명의로 되어 있어요. 형님이 5년 전부터 차근차근 정리하셨대요. 서류를 받아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회사 지분 현황, 예금 계좌네요. 노란색 형광펜으로 밑줄이 그어진 명의자란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낯선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시동생, 시동생 아내.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남편과 함께 세무서에 가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었는데 그 많던 재산이 1년 사이에 모두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님, 이게 대체. 저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자식도 없는 여자가 우리 아들 재산을 가질 이유가 없지. 아들이 둘이나 있잖아요. 호적에도 없는 애들 말하는 거야? 그것들은 네가 알아서 키워.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호적이 없다니. 저는 황급히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주민센터 앱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비밀번호를 2번이나 틀렸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조회했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로딩되는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배우자 관계가 맞습니다. 하지만 자녀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제가 10개월 동안 뱃속에 품고 죽을 고생을 하며 낳은 두 아들이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첫째를 낳을 때 26시간 진통을 겪었습니다. 둘째를 낳을 때는 대량 출혈로 응급실에 실려갔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제 자식이 아니라는 겁니까? 조문객들이 본격적으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 것 같았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장례식장 바닥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검은 치마가 땀으로 허벅지에 달라붙는 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제 팔을 잡았습니다. 나가. 제발 조용히 나가. 아들 장례식을 망치지 말고. 저는 비틀거리며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장례식 다음 날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집이라고 생각했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내렸습니다. 익숙한 복도를 걸어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삐. 틀렸다는 소리가 났습니다. 27년 동안 단 한 번도 바뀐 적 없던 비밀번호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시 천천히 눌러봤습니다. 삐삐삐. 또 틀렸습니다. 10번도 넘게 시도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경비실에 내려가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저를 알아봤습니다. 10년 넘게 이 아파트에서 근무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모님, 아니, 그게 어제 건물주 명의자분이 오셔서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건물주 명의자요? 아, 네. 시어머님이라고 하시던데요. 새로운 비밀번호는 명의자 본인만 알 수 있다고. 결국 저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경기도 의정부 30년 된 빌라 2층. 50평생 처음으로 딸이 짐 없이 찾아오자 어머니는 아무 말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방을 내주시고 밥을 차려주셨습니다. 된장찌개에서 구수한 냄새가 났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남편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가져온 작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남편의 지갑, 핸드폰, 시계. 명품 지갑 안에는 카드 5장과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계는 작년 생일에 제가 선물한 오메가였습니다. 200만 원을 주고 샀었습니다. 핸드폰을 켜봤습니다.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었습니다. 0623. 화면이 켜지자 카톡 알림이 수십 개 떴습니다. 대부분 조문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메시지 목록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대화창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라고 저장된 시어머니와의 카톡이었습니다. 마지막 대화는 남편이 사망하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대화창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스크롤을 위로 올렸습니다. 3년 전 대화였습니다. 명예 이전 다 끝났어. 이제 마음 놓으라고. 시어머니의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그 여자한테는 절대 들키면 안 된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계속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5년치 대화 내역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명의 이전 이야기, 회사 지분 정리 이야기, 심지어 아이들 호적 정리 이야기까지 마치 정교한 계획을 실행하듯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4년 전 대화를 발견했습니다. 애들 호적은 어떻게 할 거야? 출생 신고를 안 했어요. 병원 기록만 있으면 나중에 언제든 할 수 있다잖아요. 지금은 그냥 두는 게 나아요. 잘했다. 나중에 내 동생 아들로 입양시키면 돼. 그럼 재산도 다 우리 쪽으로 오고.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첫째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남편이 혼자 주민센터에 다녀왔다고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출생신고를 했다고 분명히 말했었습니다. 저는 몸조리에만 신경 쓰느라 서류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산 후 대량 출혈로 일주일간 입원해 있었고 남편이 모든 절차를 처리했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더 위로 올라갔습니다. 7년 전 대화가 나왔습니다. 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엄마, 솔직히 이혼하고 싶어요. 같이 살아봐야 의미가 없어. 대화도 안 통하고. 이혼하지 마. 재산 분할로 반 넘게 뜯겨. 그냥 명의만 다 빼놓고 살아라. 어차피 그 여자는 순진해서 모를 거야. 집안일이나 잘하는 여자니까.
그냥 식모처럼 부려먹어.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7년 전, 그때는 둘째 아들이 태어나기 직전이었습니다. 남편이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다고 했었습니다. 매일 밤 12시가 넘어 들어와서 소주를 마시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등을 쓸어주며 위로했고 보양식을 끓여주고 와이셔츠를 정성껏 다렸습니다. 그 시절 남편은 이미 저를 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재산만 빼돌리고 저를 가사도우미처럼 부릴 계획이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았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끓어올랐다가 얼음처럼 굳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결혼 초 남편 사업 자금이 부족할 때 제 명의로 받았던 2억 원짜리 대출. 남편이 3년 안에 갚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대출 이야기는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도 잊고 살았습니다. 그 돈은 어떻게 됐을까요? 일주일 후 저는 은행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제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남편 사망신고 확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대출 상담 창구로 갔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밝게 웃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대출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고객님, 여기 명의로 된 대출이 총 3건이네요. 3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2억, 1억 5천, 그리고 8천만 원. 총 4억 3천만 원입니다. 모두 신용대출이고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건 2억짜리 하나뿐이었습니다. 1억 5천과 8천만 원은 본 적도 없었습니다. 언제 받은 대출인가요? 2억은 23년 전, 1억 5천은 18년 전, 8천은 10년 전이네요. 3건 모두 만기가 지났고요. 연체 이자가 계속 붙고 있습니다. 직원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찰칵찰칵 소리가 났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총 상환액이 7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고객님, 이 대출들 아시는 거 맞으세요? 7억이요? 제 목소리가 제 귀에 멀게 들렸습니다. 직원이 신중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빨간색으로 연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고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사기 대출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서명이랑 인감 날인을 고객님이 직접 하신 게 맞으세요? 대출 계약서 사본 출력해 드릴까요? 잠시 후 출력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차용일란에 제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서명도 제 것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서류에 사인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2억짜리만 제가 직접 했습니다. 고객님, 이건 명의도용입니다.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해요. 신고하시면 수사 진행되고 실제 대출금 사용자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서로 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멍하니 걸었습니다. 햇빛이 따가웠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 명의로 4억이 넘는 돈을 빌려갔습니다. 그리고 본인 명의의 모든 재산은 가족들에게 빼돌렸습니다. 저에게 남은 건 7억짜리 빚뿐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제 자식이 아니었고 27년 살았던 집에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시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형수님, 형님 빚 좀 갚아주세요. 형님이 저한테 빌린 돈 5천만 원이 있거든요. 차용증도 있어요.
형수님 명의로 되어 있는데 확인하셨죠? 전화를 끊고 나서야 웃음이 나왔습니다.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깜짝 놀라 방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닫자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다시 웃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웃음이 멈췄습니다. 차용증, 제 명의로 된 차용증. 저는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 남편의 서류 가방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계약서들, 영수증들, 명함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파란색 파일 속에 차곡차곡 정리된 서류들, 제 명의로 된 차용증이 6장이었습니다. 시동생 5천, 시누이 3천, 남편 친구 7천, 사업 파트너 1억, 합계 2억 5천만 원. 모두 제 서명과 인감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죽기 전까지도 제 명의로 빚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한폭탄을 심듯이 여기저기에 제 이름으로 된 빚을 깔아놓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깨끗하게 재산을 정리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류를 들고 있던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포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27년 동안 착하게만 살았던 제 인생을 되찾겠다고. 다음 날부터 저는 움직였습니다. 가장 먼저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상담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변호사였습니다. 제가 준비해간 서류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명의 도용이 확실합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미 사망했는데요. 상속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을 증여받은 시어머니와 시동생들이 주요 대상이 되겠네요. 사망 전 5년 내 증여는 사회행위 취소 대상입니다. 변호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제 명의로 된 모든 부채는 명의도용이 입증되면 무효화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시댁 사람들에게 빼돌린 재산도 되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 1년, 길면 2년도 각오하셔야 해요. 괜찮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저는 국민은행 본점으로 향했습니다. 대출 사기 신고를 하러 갔습니다. 금융조사팀 직원이 저를 별도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제 진술을 녹취했습니다.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정보를 들었습니다. 고객님, 확인해보니 이 대출금들이 모두 같은 계좌로 입금됐네요. 고객님 남편분 계좌로요. 그런데 그 계좌는 3년 전에 해지됐고 잔액은 모두 다른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어느 계좌로요? 시어머님 명의 계좌입니다. 추적 가능합니다. 저는 은행을 나오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증거가 하나씩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 주 토요일 저는 남편 장례식 때 사진을 찍었던 조문객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의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미안하다는 말부터 꺼냈습니다. 형수님, 그때는 제가 몰라서. 괜찮습니다. 대신 부탁이 있어요. 그때 남편 친구분들 연락처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의 친구 15명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저는 한 명씩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는지, 제 명의로 된 차용증을 받은 적이 있는지, 놀랍게도 3명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각각 3천, 5천, 2천만 원. 모두 제 명의 차용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원본을 잠시 빌려달라고, 복사해서 돌려주겠다고.
그들은 의아해하면서도 차용증을 건네주었습니다. 복사본을 만들어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명의도용 증거가 10건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아이들의 출생 기록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첫째를 낳았던 산부인과를 찾아갔습니다. 23년 전 병원이었습니다. 다행히 아직 운영 중이었습니다. 출생증명서 발급 가능한가요? 언제 출생하신 분이신데요? 2002년 3월 15일입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오래된 파일을 뒤적였습니다. 한참을 찾더니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있네요. 출생증명서 원본은 없고 사본만 남아 있어요. 발급해드릴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둘째 병원도 찾아갔습니다. 역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두 아이의 출생 증명서를 들고 저는 구청 가족관계 등록과로 향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출생신고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이라도 가능한가요? 공무원은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출생증명서가 있으니 문제 없어요. 다만 이렇게 오래 지난 경우는 드물긴 한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셨나요? 남편이 신고를 했다고 속였습니다. 저는 오늘까지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등록된 줄 알았어요. 공무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심각한 문제네요. 신고하시겠어요? 곧 하겠습니다. 일단 출생신고부터 해주세요.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했습니다. 2주 후면 두 아들이 정식으로 제 자녀로 등록된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소장을 준비 중이었고, 은행은 금융사기 조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곧 법적으로 제 자녀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 아파트 비우라고 했잖아. 아직도 짐 안 뺐어? 어머님, 저 거기서 나왔는데요. 장례식 다음 날부터 친정에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관리사무소에서 전기세 나온다고 연락 왔어. 저는 멈칫했습니다. 전기세? 제가 나온 뒤로 집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기가 나간다니. 어머님, 저 정말 안 갔어요. 혹시 다른 누가? 됐어. 시끄럽고 내일까지 확인 안 되면 경찰 부를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그 집에 드나들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밀번호는 시어머니가 바꿨다고 했습니다. 그럼 시어머니가 허락한 사람이라는 건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관리사무소에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달간 방문자 출입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명의자 가족이라고 신분을 밝히자 기록을 알려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거의 매일 누군가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출입 시간은 주로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 그리고 방문자 이름은 시동생 아들이었습니다. 25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이라던 조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세가 나왔던 거군요. 조카가 몰래 그 집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밤에만 들어가서 자고 나오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11시 저는 그 아파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조카가 들어가는 걸 확인했습니다. 저는 30분을 기다렸다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택배요. 문이 열렸습니다. 조카는 깜짝 놀라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고모, 이게 아니라 괜찮아. 할머니한테 말 안 할게. 대신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줘. 조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뭔데요? 삼촌 사망하기 전에 할머니랑 큰 돈 이야기하는 거 들은 적 있지? 조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있어요. 작년 여름쯤 할머니랑 삼촌이랑 아빠가 서재에서 이야기하는 거 우연히 들었어요. 뭐라고 하던. 고모 명의로 된 빚이 10억 가까이 된다고. 그래서 고모는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거라고. 제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10억? 제가 파악한 것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고모가 만약 소송하면 어떻게 하냐고 아빠가 물어봤는데 삼촌이 그랬어요. 증거가 없다고. 모든 서류는 본인이 처리했고 고모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카에게 물었습니다. 그 대화 녹음할 수 있어? 네. 네 아빠랑 할머니 만나면 핸드폰 녹음 켜놓고 그 이야기 다시 꺼내봐. 내가 소송 준비한다는 소식 들으면 분명 대책회의할 거야. 그때 녹음해줘. 그건 불법 아니에요. 불법이지. 하지만 네가 해주면 이 집 쓰는 거 비밀로 해줄게. 안 해주면 할머니한테 바로 전화한다. 조카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법원에서 첫 번째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을 상대로 한 재산 환수 청구였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그들을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코웃음을 쳤습니다. 쓸데없는 짓거리 하고 있네. 변호사 비용만 낭비하는 거 모르나? 저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시어머니를 더 화나게 만들었는지 그녀가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증거가 뭐가 있어? 네 명의로 된 빚이 10개가 넘는데 그거 다 명의도용이라고 우길 거야? 판사가 믿을 것 같아? 한번 해봐야죠. 조정실에 들어갔습니다. 판사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상대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주장했습니다. 남편의 재산 이전은 정당한 증여였고 제 명의로 된 부채는 제가 직접 서명한 것이라고, 저를 재산도 없으면서 빚만 잔뜩 진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판사가 저희 변호사를 봤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차분하게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판사님, 먼저 이것은 피고들의 계좌 추적 내역입니다. 원고 명의로 대출된 4억 3천만 원이 모두 피고 1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됩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5명의 증인 진술서입니다. 모두 원고 명의의 차용증을 가지고 있지만 원고를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실제로 돈을 받은 사람은 고인이었습니다. 이건 출생증명서와 뒤늦게 진행된 출생신고 서류입니다. 고인이 23년간 자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원고를 속인 정황이 명확합니다. 서류가 차례로 제출됐습니다. 상대 변호사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변호사가 USB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피고들의 육성 대화 녹음입니다.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조카가 녹음한 파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의 목소리가 조정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차피 그 여자는 증거가 없어. 형님이 다 처리해놨다잖아. 그래도 소송하면 귀찮은데. 형수명의 빚이 10억 가까이 되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 평생 갚아도 못 갚아. 맞아. 우리는 떳떳하게 증여받은 거라고 하면 돼. 녹음이 끝났습니다. 조정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정도면 명의도용과 사행위가 명백해 보입니다. 조정 대신 본안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형사고소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정실을 나오며 시어머니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야, 이것들이 무슨 짓이야? 저는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머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대로 했습니다. 조용히 준비하는 거요. 27년 동안 배운 게 많거든요.
그로부터 6개월 후 판결이 났습니다. 모든 재산 이전이 사회행위로 인정돼 취소됐습니다. 압구정 빌딩 2채, 회사 지분, 예금 계좌 모두 제 명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명의로 된 모든 부채는 사기에 의한 것으로 인정돼 무효 처리됐습니다. 최종 계산 결과 순자산 52억.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사회적으로 큰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시동생은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제 25과 21살이 된 두 아들. 그들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27년 동안 순진하게 살았어. 사랑한다는 말만 믿고, 가족이라는 이름만 믿고.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엄마, 인생 다시 살 거야. 너희 학비 대주고. 엄마는 하고 싶었던 거 하면서 살 거야. 엄만 아직 50대잖아. 저는 압구정 빌딩 중 한 채를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제주도에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커피 내리는 향이 가게를 채웁니다. 손님들이 오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이 들립니다. 창밖으로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갑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그때 장례식장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 모르고 살았을까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7억의 빚을 짊어지고 집도 없이 아이들마저 빼앗긴 채.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이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등록된 자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다시는 누구에게도 속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늦은 나이에 인생을 되찾았다고. 하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늦은 게 아니라고. 지금이 진짜 시작이라고. 제주도 바람이 불어옵니다. 짠 바다 냄새가 섞여 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봅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릅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27년 만에 찾은 진짜 제 인생의 첫날입니다.